자본구조 이론에서 언급했듯이 젠센과 맥클린이 기업을 그 여러 계약의 집합체로 인식을 하고, 그때 왜 이제 소유 경영자와 여기 보면은 그 소유 경영자, 외부 주주, 채권자 사이의 대리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리 비용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리 비용은 이제 뭐 이런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극대화한다는 거죠. 요 거는 이제 그 주주, 그러니까 위임자, G는 위임자의 효용함수고요. 그러니까 성과에서 대리인에게 주고, SX는 이제 보상함수예요. 그래서 X라는 그 성과를 달성했을 때 S라는 보상을 대리인에게 주고 남은 거를 채권자, 아니, 위임자가 가지니까 위임자의 대리 함수가 이렇게 되고, 위임자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SX는 HSX는 위임자가 받게 되는, SX가 위임자가 받는 보상이고, A는 이 보상을 얻기 위한 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임자는 돈에 의해서만 효용이 결정이 되지만, 대리인은 돈과 보상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효용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많으면 좋지만 노력이 많이 투입되는 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요 노력 수준은 요거를 극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 요 제약 조건 하에서 위임자가 효용 함수를 극대화하는 이런 함수로 대리 모형의 대리 식을 나타내죠. 이런 내용은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대리 비용. 그래서 대리 비용은 젠센 맥클린이 모니터링 코스트, 반딩 코스트, 레지들 로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고, 스미스 워너가 또 배당 지급 요인, 부채의 추가 조달 요인, 자산 대체 요인, 과소 투자인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나눴어요. 분류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바니하우겐 샌비가 대리 비용의 발생 원천에 따라서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과 부채의 대리 비용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의 대리 비용은 소유 경영자와 외부 주주와의 대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런 중에는 이제 특권적 소비가 대표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권적 소비는 그래서 지분의 대리비용, 자기 자본의 대리비용입니다. 이게 대표적이다. 그리고 부채의 대리비용으로는 과대 위험률, 리스크 인센티브, 과소 투자인, 언더 인베스트먼트 인센티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유 경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주주가 있고, 또 은행과 같은 이제 채권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외부 주주와 소유 경영자와의 관계에서는 특권적 소비라는 게 퍼큐트 컨섬션이라는데, 특권적 소비가 발생을 한다, 대리 비용이. 그러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은
그 돈을 아껴서 모두 기업에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가치가 다 내 거니까. 그런데 내 돈이 일부 투자됐지만 다른 사람의 돈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돈을 아껴서 쓰진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아껴서 쓰는 것만큼 내 그 부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반대로 이제 좀 펑펑 써도 그 내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씀씀이가 해퍼요. 그러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아껴서 쓰는데 그 남의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씀씀이가 해퍼요. 그래서 그 원래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부담하는 것이 적을수록 돈을 헤프게 쓰는 그런 경우를 바로 이제 특권적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자기 자본으로 여기 보듯이 100%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소유자와 그러면은 일부 타인 자본을 타인 외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이 소유 경영자를 놓고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100%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요 그림에서 특권적 소비 결정을 잘 보세요. 내 돈을 여기가 모두 그 요게 이제 모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1억이에요, 1억. 그래서 또 여기도 1억이고, 여기에 기업 가치예요. 여기도 1억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요거는 그 모두 1억을 그 기업 활동에다 넣는 거고, 이쪽은 모두 F를 쓰는 거예요. 다 자기 개인적 소비로. 그러면 기업 가치는 제로가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 만약에 이쪽이라면은 모두 기업에다가 투자하니까 F. 이쪽 F는 특권적 소비예요. 특권적 소비. 그러니까 좀 폼내느라고 쓰는 비용. 여긴 기업 가치고. 그러면은 1억을 다 기업 가치에다 놓으면 나는 특권적 소비를 한 푼도 안 쓰겠다는 거 같잖아요. 그 모두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갖고 하면은 나는 그 기업에는 하나도 안 쓰고 다 특권적 소비를 쓰겠다는 거죠. 이 자리는. 그런데 이 투자자의 이 그 외부 그 소유 경영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차별 곡선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이제 효용이 여기가 제일 커요. 예산 제약이 요 45도선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요만큼의 기업 가치와 요만큼의 퍼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큐지 컨섬션은 PRK 이렇게 표현을 해서 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크를 요만큼 쓰고 기업 가치를 이만큼을 유지하는 거죠. 요만큼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1억 중에 내가 그 그림을 좋아해. 그래서 벽에다 그림 좀 걸어놓고 싶어 사무실에다가.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그 한 2천만 원어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1억 중에서 그래도 8천만 원은 기업 가치를 기업 가치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위치예요. 그런데 만약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2천만 원을 쓴다고 해도 자기 돈을 2천만 원 쓴다고 해도 만약에 반반 투자했다고 봐요. 딴 사람이 반 투자했고 내가 반을 투자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 내가 2천만 원의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4천만 원짜리 그림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부담은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담하는 그 강도가 기울기가 이 45도선이 아니라 요 반이 돼요, 반.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선 제압기. 그러면은 어 여기서 기업 가치가 요 이제 이 사람이 효용을 이쪽으로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엔 A에서 소비하던 사람이 A에서 기업 가치와 퍼크를 결정하던 사람이 여기 와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한다는 얘기는 이만큼의 퍼크를 쓴다는 거고 이만큼의 퍼크를 쓰면은 그 지출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담은 이렇게 돼도 그 소유경제의 부담은 이렇게 돼도 그러면 기업 가치는 여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하는 사람은 A에서 그 기업 가치와 퍼크의 최저점이 결정돼서 기업 가치가 V스타가 되는데 남의 돈을 써서 자기 부담이 1보다 작아질 경우에는 여기서 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비가 퍼크가 이만큼이 되고 기업 가치는 여기가 된 요게 돼서 이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자본을 씀으로써 V스타의 기업 가치가 V로 감소하게 되는 이것을 특권적 소비의 증가로 가져오는 가치 감소분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무차별 곡선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의 관계에서의 최적 조합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경제 원론에서 공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대 위험 요인인데요. 아까 그 얘기한 중에 소유 경영자와 외부 주주 사이에서는 이제 특권적 소비가 있지만 어, 채권자와 그 소유 경영자 사이에서는 과대 위험 요인 그거를 리스크 인센티브라고 하고 과소 투자 요인 요거는 언더 인베스트먼트 인센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리스크 인센티브를 먼저 봅시다.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 경영자는 여기에 손가락으로 기업의 소유 경영자는 그 부채를 안 쓰고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좀 더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부 자본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소유 경영자와 외부 자본을 쓰고 있는 소유 경영자를 비교해 가지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봐서 그 대리 비용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채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사람과 그 부채를 쓰는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부채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좀 더 투자안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수익률의 분산이 큰 투자안을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CAPM이나 OPM을 이용해서 이런 걸 분석하고 또 뭐 그 회계사 시험 문제도 몇 차례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CAPM을 이용하는 걸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두 가지 투자안이 있어요. 하나는 X, 하나는 B, 하나는 X, 하나는 Y. 그런데 이 두 투자안의 현금흐름 분포를 보니까 기대값과 체계적 위험은 동일해요. 그런데 분산만 달라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 베타가 동일하다니까 베타 X와 베타 Y는 같지만 베타 Y는 표준 편차 Y는 분산 Y는 분산 X보다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옛날에 CAPM과 CAPM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쪽이 그 CML이고 이쪽이 SML이다. 이러면은 그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있는 투자안이 X 투자안, Y 투자안이어도 베타가 똑같다는 얘기는 다 요 한 점으로 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베타가 같으면은. 그래서 총 위험은 달라도 체계적 위험은 같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CAPM은 할인율이 체계적 위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그때 기대 수익률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X 투자안의 가치나 Y 투자안의 가치가 현금 흐름도 똑같고 할인율도 똑같으니까 기업 가치가 똑같겠죠. 투자안의 가치가.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옮겨가야 돼.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현금 흐름이 똑같아요. 이 X의 확률 분포 투자한 Y 투자한의 확률 분포를 보면은 이 기대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대 현금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A예요. 그러니까 X 투자한의 위험이 총 위험이 더 작은 거죠. 그리고 Y 투자는 요 F가 이제 원리금 갚아야 될 금액이에요. 부채. 그런데 원리금 갚아야 될 금액인데 요 원리금을 못 갚을 가능성이 X 투자는 A고 Y 투자는 A 플러스 B예요. 그러니까 디폴트 리스크가 Y가 더 큰 거죠. 그러면은 Y가 더 크다는 얘기는 디폴트 리스크가 크면은 그 부채의 가치가 Y를 선택했을 때의 부채의 가치가 X를 선택했을 때의 부채의 가치보다 더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차 대조표 등식에 따라서 BY가 작다면은 SY가 크게 되죠. 그죠? 그 대차 대조표에서 여기가 B고 여기가 S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V에서 요 B가 더 작으면은 S가 더 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Y 투자인의 경우는 B 가치가 낮고 S의 가치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S는 누구 거예요? 소유 경영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소유 경영자 입장에서는 X 투자안보다는 Y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자기 지분을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쪽 투자안을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X 투자안을 선택하기로 약속하고 부채를 조달한 후 Y 투자안을 수행함으로써 SY-SX만큼의 채권자의 부를 자기에게로 이전시킬다 이거예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러면 되냐? 이 정보 비대칭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정보 비대칭을 받아들이고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 소유 경영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리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부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예제 22-2를 봅시다. 가나기업이 연 10%의 이자율로 8천만 원을 1년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해서 다음에 둘 중에 하나 투자안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이게 또 잘 안 보이죠. 자, 8천만 원을 차입을 해서 1년 후에 상환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투자안을 놓고 어느 걸 할 것인가를 고민 중인데 A는 호황일 때 만원 단위 뛰고 그냥 2만원, 여기는 3천원, B는 13,000원, 만원이에요. 근데 확률은 반반이랍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베타는 둘 다 1.5고 무혐의절 10%, 시장이자율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 수익률이 12%래요. 어느 투자를 하겠다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릴까? A를 하면은 여기에 못 갚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B의 경우에는 금리가 10%니까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 8,800만 원이니까 불황이 돼도 그 만 원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만 원으로 갚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선택하면은 거의 무위험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만약에 소유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현금으로만 생각한다면은 A를 선택했을 때는 여기서 보면은 2만 원에서 8,800원을 상환하고 난 다음에 금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불황일 때는 3,000원에서 8,800원을 빼서 0.5 확률을 곱하면은 기대 현금 흐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게 바로 주주의 유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의 유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0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3,000보다 그 낮은 그러니까 8,800보다 낮은 현금 흐름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 주고 끝내고 없으면은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 소유 경영자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잖아요. 그래서 유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거는 갚지 않고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경영자에게 들어오는 기대 현금 흐름이 5,60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B 투자안을 선택하게 된다면은 13,000원에서 8,800 빼고 0.5 곱하고 이게 호황일 때 얘기고 이게 이제 불황일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0.5 곱해서 기대값을 구하면 2,7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 경영자 입장에서는 A를 투자할 때는 그래도 5,600의 기대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고 B를 선택할 때는 2,700밖에 안 되니까 소유 경영자는 이제 투자한 A를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투자한 A는 요게 기대값이 A나 B나 0.5 곱하고 0.5 곱하면 둘 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11,500이잖아요. 그런데도 위험이 더 큰 A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대리 비용이 뭐냐? 과대 위험 요인, 리스크 인센티브.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투자안을 사전에 결정함으로써 용도를 제한한다. 또 배당 지급을 제한한다. 스미스 워너가 배당 지급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 위험을 높여가지고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가져온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것도 이제 스미스 워너 얘기인데 추가 부채 조달 시 기존 채무자의 동의를 얻게 한다. 정기적 감사를 받게 한다. 합병을 제한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리스크 인센티브를 또 OPM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OPM을 생각을 해봅시다. OPM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림으로 그때 여기가 ST면은 요게 CT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건 행사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옵션의 만기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의 현재 가치, 옵션 가격은 여기가 S0가 되고 여기가 C0가 돼서 그림이 이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 along the curve, 무브먼트 along the curve는 S가 움직이면서 C가 움직이는 관계를 나타내요. 그런데 그때 옵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S0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S0 또 시그마 분산, 뭐 시그마 표준 편차나 시그마나 그리고 만기
또 뭐 RF 또 뭐 있었죠? 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게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게 여기서 움직이는 거고요. 요 위에서 무브먼트 어롱 더 커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아닌 다른 변수, 뭐 여기서는 이제 우리 유형 얘기하니까 요 유형 분산이나 표준 편차 이것이 움직이면은 그때는 유형이 더 커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그래서 이건 쉬프트라고 그러잖아요. 쉬프트.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바로 그 위험이 더 큰 경우의 옵션 가치예요. 요거는 위험이 작은 옵션, 요건 위험이 큰 옵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이용해서 봅시다. 기대 수익이 동일한 투자 안에서 과대 위험 요인 이라는데, 어떤 투자를 봤더니 그 가치가 V예요. 요게. 그러면은 이게 기업 가치인데, 그런데 X 투자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Y 투자안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X 투자안과 Y 투자안 중에서 어느 게 더 위험한 투자안이에요? Y가 위험한 투자안이죠.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다른 조건이 똑같고 위험만 크면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Y가 위험한 투자안이, 이게 또 손가락으로 하는 게 포인터가 안 보여서, 요 X보다는 Y가 더 위험한 투자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초자산을 기업가치로 하고 주식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콜옵션과 같다 그랬죠. 그때 OPM의 응용 첫 번째 주제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X의 경우에는 여기가 SX가 돼요. 그러니까 X 투자안을 선택했을 때의 자기자본 가치. 그러면은 여기가 기업가치인데 대차대조표 등식에서 SX를 빼고 나면은 BX, 부채의 가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채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Y 투자안을 선택하면은 자기 자본 가치가 이렇게 되고 더 크죠, 이거보다. 부채의 가치는 더 작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 경영자예요. 소유 경영자면은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작은 SX보다 큰 SY가 더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SY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SY가 되도록 Y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기업 가치를 똑같아도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해서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기업 가치가 일정한 가운데에서 서로 채권자의 부를 주주가 자기 부로 가져오니까 두 당사자의 사이에서는 나쁜 짓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V가 같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더 나쁜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은, 그림이 너무 작은가요? 이렇게 그림도 키워가면서 이제 다 끝날 때가 되니까 이렇게 그림도 키워가면서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X 투자안을 선택을 하는 경우와 Y 투자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X 투자안을 선택하면은 기업 가치가 이렇게 된대요. VX. Y 투자안을 선택을 하면은 기업 가치가 VY가 돼요. Y가 더 큰 이유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Y 투자안을 선택을 하면은 자기 자본 가치가 이만큼이 됩니다. X 투자안을 선택하면은 요만큼이 되고, 그런데 SX보다 Y 투자안을 선택했을 경우가 자기 자본 가치가 더 크죠. 부채의 가치는
더 작고, 그러니까 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선택하냐면 Y 투자를 선택한다 이거예요. Y 투자를 선택하면은, 그런데 VX가 VY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Y는 그래도 그 이 대리인은, 그러니까 소유 경영자는 Y를 선택을 한다. 나한테 돌아올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당연히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대리 이론이죠. 그냥 착하게 살아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할 거라는 거를 알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제 22-1을 한번 봅시다. 가나 기업의 자본 구조가 이래요. 단위는 100만 원인데 그냥 1000원이라고 합시다. 자산이 2000이고요. 부채가 있는데 액면이 1000원이고 만기가 4년입니다. 자산의 수익률 분산이 0.04래요. 이런 상황에서 부채는 무이자부 만기일시 상한 조건으로 발행한 것이고 무위험이자율은 연 6%라고 합니다. 가나 기업의 부채 및 자기자본 시장가치는 얼마냐? 주어진 정보를 보면은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그리고 부채를 행사가격으로 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PM을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OPM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뒤로 가보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블랙시얼스 모형에다가 넣어서 S를 구하니까 1215가 되고 2000에서 125를 빼니까 785가 부채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그려놓은 게 바로 여기서 여기 1215와 785가 되는 거예요. 1215보다 785가 더 크네요. 그림은. 그런데 무시하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요거는 구한 거고, 가나 기업은 보유 현금으로 시장성 유가증권을 구입할 것을 검토 중이래요. 이러한 투자로 기업 가치는 변동이 없대요. 변동이 없겠죠. 등가 교환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데 자산 수익률의 분산이 증가할 거래요. 그런가요? 그렇죠. 현금은 무위험이니까 거기는 위험이 없는데 유가증권으로 바꾸고 나면은 유가증권에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자산의 분산이 증가할 겁니다. 이럴 때에 의사결정권이 주주에게 있다고 하면은 유가증권을 구입하냐? 구입하죠. 왜냐면은 자산 수익률의 분산을 높임으로써 옵션인 자기 자본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을 구입합니다. 만약에 이에서 유가증권 구입으로 자산 수익률의 분산이 0.09로 증가했다면 어떻게 될까? 0.09로 증가하면은 앞에서 블랙시얼스 모형을 썼던 데서 요 분산 0.04를 0.09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D1, D2 구하고 표준 정규 누적값을 통해서 구하면은 ND1, ND2가 이렇게 돼서 S를 구하면은 블랙시얼스 식에다 넣어서 S를 구하면은 1, 2, 3,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1, 2, 3, 2가 되고 Y는, 그리고 부채의 가치는 6, 7, 6, 8이 돼요. 그러니까 X는 어떤 거냐면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X고 Y는 X 현금을 유가증권으로 바꾼 경우죠. 유가증권을 산 경우. 그럼 현금이 줄어들고 유가증권이 늘어나니까 기업 가치는 변동이 없더라도 자산 수익률의 분산이 증가해서 X로 나타내던 이 기업의 자기 자본 가치가 Y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위험이 자기 자본 가치가 늘어나고 부채의 가치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소투자요인이에요. 과소투자요인. 과소투자요인도 부채를 쓴 기업에서 나타나는 대리비용이니까 무부채 기업의 투자 결정과 부채 기업의 투자 결정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무부채 기업이라면은 그 T꼴 1시점에서 그냥 투자한 금액을 I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이런 형상이 돼요.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나빴을 경우와 좋았을 경우, 더 좋은 경우, 왕창 좋은 경우, 뭐 매우 왕창 좋은 경우 이래 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을. 그 상황에 따른 투자안의 시장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게 이제 투자안의 가치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요 V에서 투자의 비용 요만큼을 뺀 요 빗금친 부분이 바로 투자의 가치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가 돼요. 그럼 이거를 다 적분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V 값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기가 S1이에요. S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적분을 하면은 바로 투자안의 가치가 되는 거죠. 투자안의 가치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부채를 쓴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D만큼의 부채를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요때는 일단 S1이 I보다 투자안의 가치가 더 커지는 요 부분을 시작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부채를 쓰면은 여기서 보듯이 부채 금액을 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 금액을 안 갚은 상태에서는 소유경영자에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소유경영자가 투자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부채를 갚고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을 이 S2는 S1보다 더 좋은 상황이죠. 이때부터 투자를 시작해요. 그래서 요 빗금침만큼이 바로 이제 투자안의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부채를 안 썼을 때는 이것이 투자안의 가치가 되는데, 요때는 요게 투자안의 가치가 되니까 결국 부채를 쓴 경우에 투자를 할 때는 요 삼각형만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소 투자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내부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경영자 보상 계획을 하는 경우,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런 거죠. 콜옵션을 이용할 때는 경영자가 주주로부터 콜옵션을 매입해서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탁옵션 같은 경우죠. 스탁옵션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그러면은 목표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권적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고, 풋옵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풋옵션을 이용하는 경우는 경영자로 하여금 풋옵션을 발행해서 주주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영자가 특권적 소비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주주가 풋옵션을 행사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손실을 보아서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외부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노동시장과 증권시장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효율성 문제인데, 효율성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배분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정보의 효율성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정보의 효율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효율성이 이렇게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주가가 한 번에 딱 반영이 된다. 이거는 이제 효율적 시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어떤 게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오르면은 이건 벌써 이제 비효율적이에요. 늦게 반응을 해도
비효율적이고 과잉 반응에도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그 여기서 요만큼 해서 딱 올라가면은 바로 그게 이제 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한 얘기예요. 요거는 이런 내용을 이제 그 파마가 얘기를 한 건데 약형 EMH와 준강형 EMH 여기 보면은 약형 EMH, 준강형 EMH, 강형 EMH를 설명하는데 약형 EMH는 현재 주가에 과거 주가 정보가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과거 주가 정보로는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술적 분석, 뭐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 분석이 이제 내재 가치를 통해서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그게 가치 투자라고 그랬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 주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형 EMH가 성립하면은 과거 주가 정보가 어떤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못 된다. 그래서 기술적 투자,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 그러면은 약형 EMH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시결 검증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중간형 EMH는 공개 정보를 가져간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요 그림에서 봤듯이 이런 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공시 정보로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정상 초과이익, abnormal return 뭐 여기서 주로 이벤트 스타디를 기준으로 합니다. 강형 EMH는 모든 정보가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피가 내부 거래자와의 투자 성과에서 초과 수익을 확인했는데 이거는 강형 EMH 성립을 부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강형 EMH는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 실제로는 약형이나 중강형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상 현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퍼 효과, 그러니까 퍼가 낮은 기업이 주가가 더 높다, 뭐 규모 효과, 사이즈 이펙트, 1월 효과, 주말 효과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22장 강의를 마치고 재무관리 그 특강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질문이 있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끼리 스타디를 해가지고 열심히 풀어보세요. 농담이고 제 메일로 문의를 하면은 답을 주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